캄브리아 폭발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빙하와 생명 사이에 잊혀진 경계, 잘 알려지지 않은 시대로 탐험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제 막 생명의 시작 단계에서 생명체의 규칙을 서서히 재정립하고 있는 세계를 상상해보세요. 나무도 물고기도 껍데기도 없는 세계이지만 이미 생물학적 실험으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디아카라기이며 모든 것이 갑자기 가속화되는 흥미로운 전환점입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빙하를 겪고 난 6억 년 전에 생명은 더 이상 생존에 그치지 않습니다. 생명은 펼쳐지고 조직되며 해저에 뿌리를 내립니다. 미생물 매트는 얕은 바다를 광대한 젤라틴 숲처럼 뒤덮으며 때로는 프랙탈처럼 때로는 부동의 모습으로 예상치 못한 복잡성을 이미 지닌 이상한 형태의 폭발을 촉진합니다. 이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산소가 상승하고 최초의 신경망이 나타나며 이동성이 진화의 무기가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공룡보다 훨씬 전에, 삼엽충보다 훨씬 전에 삶은 우리에게로 이어지게 될 위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모험에 나서기 전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서 아무것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여기 우리는 에디아카라기의 시작, 즉 6억 3,500만 년 전부터 6억 년 전까지의 시대로 왔습니다. 이 시기는 에디아카라 언덕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다세포 생명체 화석의 그 이름을 따왔으며 소중하고 흥미로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명 형태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전에 이 결정적인 장을 형성한 지질 및 기후 맥락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리노 한빙기, 호주 남부의 마리노 지역의 이름을 딴 이 빙하기는 지구의 대부분이 얼음으로 덮였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 동안 행성의 평균 온도가 오늘날 우리가 아는 값보다 훨씬 낮아졌으며 표면 해수가 때때로 섭씨 몇 도에 불과했다고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녹아 얼음에 갇혔던 해양 지역을 방출했습니다. 녹은 물은 퇴적물과 다양한 이온을 실어 나르면서 바다의 화학적 구성을 변화시키고 해저를 안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불안정하고 추운 환경이 생명의 다양화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덜 혹독한 해양 세계가 나타나면서 유기체들에게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는 첫 번째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이 새로워진 환경에서 탄산염이 포화된 얕은 바다가 등장했습니다. 이 현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탄산염 이온이 해수 내 칼슘 또는 마그네슘 이온과 결합할 때 탄산염이 형성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화학 결합은 얼음이 녹은 후에 온난한 조건에서 더 강하게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생긴 암석은 주로 돌로마이트이며 캡탄산염이라는 이름으로 분류됩니다. 캡이라는 단어는 오래된 형성층 위에 놓인 층의 의미를 표현하며 이는 빙하 시대의 끝과 보다 생명을 선호하는 환경으로의 진입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돌로마이트는 중요한 지질학적 지표로 많은 대륙에서 발견되어 해양 경관의 변화가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음을 증명합니다. 두꺼운 탄산염 퇴적물의 축적은 그 당시 일어난 지구화학적 순환의 주요 변화를 드러냅니다. 국제기저표식이라는 용어는 종종 이러한 캡탄산염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며 이는 과거에 얼어붙은 세계와 새로운 시대로의 개화를 구분하는 지질학적 경계에 해당됩니다. 지질학자들은 종종 퇴적물이나 암석 화학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사용하여 지구 역사에서의 특정 시기가 시작되고 끝나는 곳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아프리카에서 호주와 여러 대륙에 걸쳐 뻗은 명확하고 균질한 돌로마이트 층을 발견하면 에디아카라기의 시작을 비교적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적 표시 역할을 넘어서 이러한 암석은 또한
해수면 상승과 얼음 덩어리의 녹음이 햇볕이 드는 영양분이 풍부한 해안 지역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생명체의 새로운 놀이터를 제공하며 이는 이전 빙하기 동안 지배했던 훨씬 더 적대적인 환경과는 크게 다른 것입니다. 에디아카라 화석은 종종 가장 오래된 다세포 생명체의 형태를 나타낸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 훨씬 전 붉은 조류가 약 12억 년 전에 존재했고 심지어 더 오래된 구조인 가보니온타는 21억 년 전에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기체들과 에디아카라 시대의 생명 형태 사이에 직접적인 계보가 확립되지는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미생물 수프라는 용어로 묘사하며 이는 해양에 떠다니거나 해저를 덮고 있는 미생물과 미세 생명체들의 풍부함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의 우세한 생명체는 미생물 매트라고 불리는 진정한 세균 커뮤니티였습니다. 미생물 매트는 다수의 세균과 때로는 미세 조류가 연속적인 층에서 성장할 때 형성됩니다. 이들은 침 전물을 가두는 점성이 있는 기질을 분비합니다. 이들을 방해할 굴착하거나 침전물을 혼합하는 해양 생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매트들은 방해 없이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전체 지표가 색색의 젤라틴 느낌의 물질로 덮여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탄소를 고정하고 산소를 생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광합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유기 퇴적물을 활용할 수 있는 생명체의 필수 에너지 기반이 되었으며 이 시기의 근본적인 특징 중 하나는 생물 혼합, 즉 굴토양이나 침전물을 뒤흔드는 동물들의 부재입니다. 벌레나 갑각류 혹은 다른 이동하는 생물들이 진흙을 이동시키거나 뒤엎지 않기 때문에 해저는 상대적으로 완전하게 남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생물 매트는 응집력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축적되었으며 때로는 높은 구조물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특정 미세 조류나 세균이 표면에 살면서 빛을 먹이로 삼고 반면에 깊은 곳의 일부는 이미 생산된 유기 화합물을 이용하여 상호작용하는 생태적 틈새를 형성하는 데 유리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커뮤니티는 넓은 지역에서도 자급자족할 수 있었으며 잠재적 포식자에게 방해받거나 소비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에디아카라기 초반에 미생물이 왜 우세하였는지를 크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생명체의 직물은 해저의 보다 복잡한 진핵 생물들이 식민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진화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시간을 6억 년 전에서 5억 7,500만 년 전으로 빨리 감읍시다. 이 시기는 뛰어난 화석이 발견된 특정 지질학적 지역을 가리키는 에이벌론 어셈블리라 부릅니다. 이 먼 시기 동안 지구는 그 역사에서 중요한 단계를 거쳤습니다. 극한 기후 사건과 깊은 환경 변화 이후 얕은 바다에서는 새로운 세대의 생명체가 출현했습니다. 이 해양 생물들은 때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주로 분류하기 어려운 특별한 형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견, 호기심, 경이로움이 결합된 과학적 서사 속으로 빠져들어야 합니다. 이 생물들은 샤니아, 란제아, 그리고 프랙토푸스라는 이름으로 분류됩니다. 에이바론 동물군에서 주를 이루는 이 생명체들은 모두 프랙탈 또는 방사 형태를 지닌 것으로 묘사됩니다. 프랙탈 형태의 개념을 완전하게 이해하려면 다른 규모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양치식물을 보면 각각의 가지가 전체 식물의 축소판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모양의 반복을 설명하기 위해 프랙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찰니아와 랑게에서도 유사한 구조적 반복이 관찰됩니다.
그들의 해부학적 부분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유사한 가지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방사 형태의 경우 디스크나 여러 대칭 축을 가진 원형 패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진 케이크나 바퀴와 같으며 이 두 구조적 유형의 조합은 에이바론 어셈블리의 생물들에게 오늘날의 고생물학자들을 여전히 매혹시키는 독특한 외관을 제공합니다. 따담. 그룹 중 가장 잘 알려진 샤르니아는 바다 밑바닥에 고정된 크고 납작하고 길쭉한 이피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그 이름은 최초로 발견된 장소, 영국의 샤르우드 포레스트에서 따왔습니다. 샤르니아가 살던 당시 바다를 자유로이 헤엄치는 큰 동물이나 우리가 상상하는 진정한 포식자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샤르니아는 무성하게 자라거나 밀집된 군집을 이룰 수 있었고 포식당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연속적인 가지로 조직된 가장자리는 각각의 개체에게 섬세하게 구분된 외형을 주었습니다. 란게아 역시 펜 또는 IP 모양의 분할된 구성으로서 중심축에서 나오는 반복되는 분열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프락토푸스는 길쭉한 방추형으로 설명되며 구조적으로 내부에 반복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러한 생명체들은 주로 수직으로 배치되었으며 바다 바닥 위로 약간 올라가서 이용 가능한 에너지와 영양분을 포착했습니다. 생물들이 왜 이러한 프랙탈 및 방사형 패턴에 따라 조직되기로 선택했는가?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설명은 표면에 미생물들이 풍부하게 존재하는 환경에서 자원 흡수를 최적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당시의 바다는 비교적 얕았으며 미생물 매트로 덮여 있었다. 미생물 매트라는 것은 실제로 많은 세균과 다른 미세 생물들이 퇴적물 표면에 뭉쳐 이루는 얇고 젤라틴 같은 코팅을 상상하면 된다. 이러한 매트는 때로 바이오필름이라고도 불리며 신체 표면을 통해 직접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생명체들에게 주요한 식량과 에너지원이다. 샤르니아, 란게아, 미츠, 프락토푸스 같은 수동적인 프랙탈 생물들은 이러한 바이오필름 위에 자신을 고정시키고 삼투 흡수 방식으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 삼투 흡수는 용매, 여기서는 해수가 반투과성 막을 통해 이동하는 삼투 현상에 의존한다. 움직이지 않는 해양 생물의 경우 이는 물 그리고 그 속의 영양분을 조직을 통해 이동시키면서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먹이 섭취 전략은 충분히 큰 신체 표면을 필요로 하며 표면적을 최대한 넓혀 수집을 최적화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생물체들의 프랙탈 구성이 주변 물과의 교환을 위한 표면적을 증가시켰다. 표면이 더 넓을수록 영양분 흡수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바다가 조용한 상태에서는 식량 경쟁이 본질적으로 수직적이었다. 즉, 퇴적물 위에서 이웃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방식. 이러한 해부학적 장치는 상당한 이점을 제공했다. 과학자들은 황화합물막에서 이러한 영양 섭취 기제의 구체적인 증거도 발견했다. 황이 풍부한 퇴적물의 연속적인 층에서 때때로 온전한 유기체의 잔해가 발견되기도 한다. 이 퇴적물 내에서 화석화된 흔적은 전체 식민지의 존재를 그 자리에서 부착되고 봉인되었다고 보여준다. (6억 년에서 5억 7,500만 년) 전후로 기간이 진행됨에 따라 더 다양한 형태가 관찰된다. 이는 퇴적암에서 여러 유형의 생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데 이들은 여전히 일반적인 외형과 움직임의 부족으로 연관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때때로 이러한 생태계를 정원이라 부른다. 이 환경에는 다양한 생명체가 존재했으며 대부분 같은 장소에 정착하고 움직이지 않는 듯 하였다. 고생물학자들은 부드러운 기질에서 생명체가 이동하면 거의 항상 자취나 줄무늬 혹은 작은 함몰을 남기기 때문에 흔적을 찾고 있다.
그러나 에이바론 집합에서는 거의 모든 이동 흔적의 부재가 보이며 생명체가 표면 식민지화로 발전하는 조용한 세계를 나타낸다. 이 엄청난 비움은 단순히 무기력이나 약함의 신호가 아니다. 반대로 아마도 주변 환경에 의해 강요된 적응적 선택이었을 것이다. 프랙탈 생물들은 미생물 융단 위에 매달려 있는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으며 사냥하거나 도망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이 존재 내내 심었다 하여도 번식을 막지는 않았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번식이 프레이푸지움, 즉 작은 자신들의 미니어처 버전을 방출하여 원래 식민지 근처에 붙어 있음으로써 이루어졌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외부 위협이 없는 이 느린 확장은 이러한 생명체들이 넓은 표면을 덮도록 하였다. 이러한 생물군의 특정 시점에서 대규모로 존재하는 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뉴펀들랜드, 캐나다의 미스테이큰 포인트의 예를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 이 장소는 에이바론 집합을 포함한 에디아카락이 화석의 탁월한 보존으로 인해 고생물학자들 사이에서 유명해졌다. 미스테이큰 포인트는 대서양의 파도로 깎여진 절벽으로 시간과 침식으로 인해 오래된 퇴적층이 노출되어 있다. 이 층에서는 10,000개 이상의 흩어진 표본이 기록되어 있지만 거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제자리에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가장 단순한 설명은 많은 단서들에 의해 뒷받침되는 화산 흐름이나 화산재의 퇴적이 해저를 순식간에 덮고 모든 생물체를 보호 덮개로 덮어 화석화시켰다는 것이다. 포멜피에서 훨씬 후에 인류 역사에서 벌어진 현상과 비교할 만한 이 현상은 비수비우스 화산의 분화로 로마 주민들이 일상적인 활동 중에 갑자기 얼어버린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 실수 포인트에서는 해양 생물들이 정확히 같은 순간 어쩌면 불과 1분 안에 물 밑에 쌓인 화산 물질에 의해 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질학자들은 이 장소를 그 시대의 단체 사진이라고 불렀습니다. 수많은 차르니아와 랭게아 그리고 에벌론 집합체에 다른 전형적인 종들이 함께 모여있는 타임리스한 스냅샷과 같이 보여줍니다. 각 화석은 해저에서 점유하던 정확한 위치에 그대로 남아있었으며 때로는 수직 정렬이 보존되고 해부학적 세부 사항이 그대로이며 주변의 식민지의 전체 구성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스칸차스 이 단체 사진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이 사진이 그 공동체의 공간적 조직을 인지할 수 있는 정밀함입니다. 고생물학자들은 두 개체 사이의 거리를 분석하거나 잎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거나 같은 화석 패치 내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는 동물의 통과를 암시하는 주름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지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 화석의 대부분은 길거나 펜형이며 깃털의 다발처럼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분형 구조의 미세한 주름까지 구별할 수 있으며 이는 대충 해안에 좌초된 해파리가 아니라 침전물에 붙어 있고 주변 수류에서 직접 영양분을 얻는 살아있는 생물체였다는 증거입니다. 기후 조건과 관련해서는 그 시대의 수온을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지만 지구 화학적 분석에 기반한 일부 추정에 따르면 얕은 지역에서는 물이 섭씨 20도에 가까운 값을 기록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화한 수온은 낮은 먹이 경쟁과 적당한 산소 수준과 결합하여 대형 정지 상태의 인구가 자리 잡기에 적합한 서식지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스파사
섹션 3 5억 7,500만 년 전에서 5억 6천만 년 전 사이에 얕은 바다와 해안 지역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해저는 대부분 광범위한 미생물 영역에 의해 여전히 지배되고 있었으며 중요한 전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단계는 흔히 카펫 혁명이라고 불리는데 바이오필름, 얇은 시트로 조직될 수 있는 미생물 그룹, 이 진정으로 두껍고 복합적인 구조로 발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카펫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그것은 매우 유연한 양모와 비교할 수 있는 얇은 유기층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이 카펫들은 상당히 두꺼워지고 더 구조화되었으며 이는 결코 사소한 진화가 아닙니다. 박테리아, 고세균, 다른 미생물로 구성된 미생물 군집들은 쌓이고 외세포 중합물질이라고 불리는 끈적한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물질들은 유연하면서도 내구성이 있는 메쉬를 형성하며 유체로 떠있는 퇴적물 입자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펫은 더 이상 바닥에 단단히 붙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부피가 커지고 살짝 솟아오르며 점진적으로 작은 물결을 형성합니다. 이런 낮은 고도는 소위 마이크로 풍경을 만들어 해저의 여러 고저의 구멍과 돌출부를 생성합니다. 이 조직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미래에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과학자들은 때로는 이러한 작은 높이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미세 지형적 고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몇 밀리미터에서 몇 센티미터에 이르는 바이오필름 표면에 점재된 것입니다. 특히 이는 작고 좁은 수로와 주름으로 구성되어 이 식민지 위에 물이 흐르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물은 더 이상 평평한 바닥을 따라 일률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구멍에 들어가고 돌출부를 우회하며 산소, 영양소, 미네랄 입자를 다르게 재분배합니다. 이 재분배는 미생물 카펫의 계단식 프로파일을 제공하며 카펫의 일부는 더 많은 빛을 받고 다른 부분은 더 많은 부패 유기물을 받습니다. 그림자와 빛의 변화 그리고 차별화된 영양 공급은 불과 몇 제곱 센티미터의 스케일에서조차 놀랍도록 다양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주로 미세한 유기체들이 이 변이에 적응합니다. 외세포 중합물질에 의해 보유된 퇴적물 입자들은 다른 미생물이 그 위에 붙어 더 크고 강한 플랫폼을 형성하는 골격이 됩니다. 미생물층이 두꺼워짐에 따라 이는 생물체의 수직화를 촉진합니다. 이는 일부 생명체가 점점 더 빛을 포착하고 이러한 새로운 틈새를 활용하려고 점점 더 직립하려고 한다는 현상을 시사합니다. 프락토푸수스, 에프락토푸수스, 속, 게눕, 나싱으로 분류된 화석을 포함해 특정 지역에서 발견된 화석들은 정교한 생식 전략에 잠재적으로 해당하는 특성을 드러내며 이는 생물막 지형의 재구성 외에 또 다른 주요 변화를 예고합니다. 프락토푸수스는 길쭉하거나 타원형의 때로는 복잡한 형태를 가진 수수께끼 같은 유기체로 화석 표면에서 종종 많은 수로 발견됩니다. 프락토푸수스 군집을 연구할 때 여러 크기의 개체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아마도 서로 다른 성장 단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성장 단계가 동일한 지리적 영역에 그룹화되어 있어 공통 기원을 갖거나 최소한 조정된 번식 방식을 따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과학자들은 왜 잠재적인 성적 재생산의 초기 징후에 대해 이야기할까요? 성적 재생산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개체에서 나온 생식세포가 융합되어 배아를 형성하고 이 배아가 새로운 생물체로 발전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숙달한 다형적 동물들은 빠르게 다양화되어 새로운 지역을 식민지로 삼을 수 있습니다. 프락토푸수스의 경우 수학적 모델과 통계 분석을 통해 관찰된 화석들의 공간, 분포와 크기 다양성은 단순한 클론 분할이나 국소적인 출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데이터는 유충 확산 단계의 존재를 시사합니다. 즉, 작고 확산되는 형태를 방출하여 더 멀리 정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따라서 수정을 거친 후 미세한 세포가 미생물 매트에 침전되었다가 제자리에서 성장하여 결국 새로운 식민지를 형성하는 시나리오를 개발했습니다. 이 가설은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이 대형 선캄브리아기 유기체들이 단순히 수동적이거나 무성 생식에만 의존하던 것이 아니라 생식을 혁신하여 환경에서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으로 확산할 수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생물학적 고려사항에 더하여 매트의 혁명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또 다른 요소는 바로 지역의 화학적 변화, 특히 해안 매트 내의 산소 경사의 출현입니다. 산소는 특히 산소 호흡을 하는 유기체들에게 필수적인 기체입니다. 하지만 당시 바다의 전체적인 산소 함량은 오늘날만큼 높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용존 산소 농도가 지역과 깊이에 따라 크게 달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표면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중등도의 활동적인 생명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산소를 함유할 수 있었지만 더 깊은 곳이나 밀폐된 구역에서는 산소가 훨씬 희귀했습니다. 미생물 매트는 발전하면서 미세한 환경에 모자이크를 형성합니다. 매트 표면에서 몇 밀리미터 아래로 내려가면 조건이 급격히 변합니다. 빛은 급감하고 산소의 가용성은 급격히 감소하며 미생물 군집도 다릅니다. 게다가 박테리아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와 같은 연쇄적 화학 반응들은 다양한 화합물의 생성 또는 소비로 이어집니다. 초기 산소 경사의 출현을 감지하기 위해 지질학자와 고생물학자들은 매트와 연관된 퇴적물에서 산화된 황철석을 분석에 의존합니다. 황철석은 금처럼 보이는 외양 때문에 바보의 금이라고도 불리는 철과 황 성분의 광물입니다. 표면이 약간 변형된 황철석은 산소에 노출되었음을 시사하며 이 광물은 환원 조건 산소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만 안정합니다. 이 시기와 관련된 지층에서 발견된 산화된 황철석의 퇴적물은 미생물 매트 내부에 산소의 미세한 주머니가 존재하여 충분히 국부적으로 황철석을 변형시켰음을 보여줍니다. 이 얇은 산소 경사는 산소 농도를 더 잘 견디거나 심지어는 찾아 나선 생명체들에게 새로운 서식지를 열어줍니다. 사실 미생물층이 구조화되면서 산소가 풍부한 미세한 주머니를 활용하는 유기체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유기체들은 산소 방울을 이용하기 위해 매트의 작은 구멍을 통해 이동하며 더 유리한 조건을 찾도록 적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적 차별화는 산소가 없는 상태의 호흡, 발효 또는 혐기성 호흡, 보다 현저히 효율적인 산소 호흡 덕분에 에너지가 더 풍부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직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룹의 다양성 붐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양광, 미생물 광합성, 산소 공급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주기가 형성됩니다. 광합성을 통해 특정 시아노박테리아는 빛을 사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산소를 생성합니다. 그러면 이 산소가 매트로 확산되어 물에 녹아 다른 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시너지는 생태계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따라서 매트는 더 이상 단순한 수동적 피복물이 아니라 진정한 생태계 엔진이 됩니다. 물론 바닥이 산소가 부족하고 진흙질 퇴적층이 지배하는 광대한 해역도 여전히 존재했지만 특정 연안 지역에서는 이 두껍고 구조화된 매트가 이미 산소의 화학작용이 진화의 핵심 레버로 작용하는 더 복잡한 생태계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생물막의 두꺼워짐과 산소 주머니의 존재는 퇴적물 포획 및 해저 안정화라는 또 다른 현상을 유발합니다. 세포 외 고분자 물질은 특히 효과적인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모래알, 실트, 미세조류의 잔해 또는 화산 파편과 같은 퇴적물 입자가 매트의 표면에 쌓일 때 많은 입자들이 이 끈적한 매트릭스에 갇히게 됩니다. 파도, 흔들림 또는 해류가 더 이상 그 입자들을 쉽게 운반할 수 없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해저는 안정성을 얻습니다. 이 강화된 통합은 다른 생물 또는 더 크거나 무거운 생물이 정착할 수 있는 더 견고한 기지를 만듭니다. 그들은 매트에 붙거나 표면을 미끄러지며 바로 불안정한 진흙 속으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발전은 눈덩이 효과를 가져옵니다. 매트가 더 많은 퇴적물을 보유할수록 더 두꺼워지고 더 많은 생명체를 수용할 수 있으며 이는 생물학적 상호작용의 복잡성을 더 크게 만들어냅니다. 점차 매트는 진정한 미소산호초의 기둥 또는 적어도 새로운 틈새를 찾는 미래 생명체가 높이 평가하는 작은 해양 언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이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매트들은 확장되면서도 해수면의 변동, 화산 폭발 후 많은 양의 화산 물질 유입 또는 담수 유입으로 인한 염도, 변화와 같은 환경의 도전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대형 폭풍이나 쓰나미는 한 번의 휩쓸림으로 이 미생물 표면을 수 킬로미터에 걸쳐 청소하고 찢어낼 수 있으며 이는 천천히 다시 형성됩니다. 이러한 일시적 교란 외에도 다른 더 점진적인 요인들이 환경에 역하게 기여했습니다. 지구 기후의 점진적인 변화, 해양 화학의 수정, 특정 박테리아 커뮤니티의 잠재적 진화 등이 그것입니다. 생화학적 반응, 퇴적물 포획, 국지적 산소 생산의 영향으로 섬세한 균형 상태가 점차 구축되었다가 때때로 깨지고 다시 새롭게 형성되었습니다. 섹션 4, 560만 년 전에서 550만 년 전 사이에 화이트해 조합이라고 불리는 지구 역사에 매우 특별한 창이 열렸습니다. 유명한 캄브리아기에 바로 앞서 진행되는 이 에디아카라기의 강역은 그 당시 해저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연구자들은 이러한 먼 증거를 보존한 퇴적층에서 움직임의 점진적 출현을 나타내는 놀라운 흔적을 발견합니다. 생명체가 더 이상 정적인 매트로 단순히 펼쳐지거나 수동적으로 떠다니는 대신 행동하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일련의 흔적을 남깁니다. 이 기간의 시작에서 화이트해 지역 해저는 아직 단단한 골격을 가진 대형 생물들이 배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균 및 미세 조류로 구성된 얇은 층인 미생물 매트가 지배하는 경관이었습니다. 이 매트는 기본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기질, 영양 환경, 그리고 아마도 음식 탐색을 위해 존재들이 잠시 머무는 피난처로서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사이클론보다 덜 강렬한 해양 폭풍은 때때로 물을 휘저을 수 있었습니다. 지질학 및 고환경학 재구성에 따르면 약 20도 섭씨로 위치한 것으로 보이는 표면 온도는 생태계의 상대적 안정성을 허용했습니다. 이 환경을 차지한 생물들은 풍부한 유기물로 가득한 진정한 자연 저장소인 이 방대한 미생물층을 이용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해저가 번성하는 미세, 생명체로 덮여있는 이 맥락에서 특정 안반 노드에서 운동의 물리적 흔적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고생물학자들은 층을 면밀히 연구하여 화석화된 표면을 가로질러 때로는 서로 평행하게, 때로는 서로 얽혀있는
실질적인 생물학적 발레를 입증하는 약간의 자국이나 굴곡을 식별했습니다. 이러한 주목할 만한 표지 중에는 디킨소니아와 욜기아 속으로 귀속된 흔적이 있습니다. 디킨소니아는 부채꼴로 배열된 세그먼트로 나뉜 타원형 유기체를 닮았으며 욜기아는 더 길고 때때로 몸 표면에 서로 다른 패턴을 특징으로 하는 유사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생물의 본성에 대해 논쟁해 왔습니다. 이들은 좌초된 해파리였을까요? 거대한 균류일까요? 아니면 벌레의 먼 친척이었을까요? 최근 연구에서는 이를 좌우 대칭 구조에 편향된 초기 동물과 관련된 수수께끼 같은 형태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좌우 두 개의 대칭반을 나타내는 신체입니다. 이 생명체들에게 기어가는 운동이 귀속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그들이 남긴 흔적과 관련된 인상 분포와 모양에 있습니다. 사실 고생물학자들은 때때로 유기체가 영양소를 찾기 위해 미생물 매트 표면을 부드럽게 이동한 것처럼 긁힌 자국처럼 보이는 것을 관찰합니다. 특정 인상 주변에서 감지된 먹이 라인은 디킨소니아와 욜기아가 매트에 바로 긁거나 유기물을 흡수하여 먹이를 주었다고 제안합니다. 홈의 폭, 방향 및 주변 매트 잔해를 비교함으로써 이러한 연체 동물들이 느리게 움직이며 운동에 규칙적인 흔적을 남겼다는 가설이 제시됩니다. 비록 미비하지만 이러한 단서들은 식량을 위한 자발적인 운동의 가장 오래된 증거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동일한 시간 프레임 동안 또 다른 생명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킴베렐라는 종종 발견된 로포트로코조안으로 설명됩니다. 처음에는 로포트로코조안이라는 용어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는 연체동물, 환형동물, 세분화된 벌레 및 완종류를 포함한 동물의 큰 그룹입니다. 이 생물들은 종종 특정 발달 단계에서 먹이를 위해 사용되는 작은 촉수의 왕관을 가지거나 로포포어라고 불리고 플랑크톤 유충 단계인 트로코포어를 거치기 때문에 로포트로코조안으로 불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킴베렐라가 아마도 원시적인 연체동물을 연상시키는 해부학을 가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내구화된 표면에 대해 특정 화석화된 영역에서 미세한 줄무늬의 존재를 발견했으며 이는 화석화된 방사선 긁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연체동물의 세계에서 라둘라는 일반적으로 해안 바위를 덮고 있는 미세조류나 기질에 분산된 영양 입자와 같은 식량을 긁는 데 사용되는 갈기나 이가 있는 구강 구조입니다. 킴베렐라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 동물이 유기체를 긁어 영양분을 추출하기 위해 특화된 도구를 그 시대로부터 장착했음을 시사하며 이는 에너지원으로 삼을 수 있는 유기물질, 즉 미생물 매트를 더 효과적으로 긁는 것이 가능했음을 의미합니다. 킴베렐라의 출현은 연체동물의 초연비 토천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것은 보다 복잡한 영양사슬의 형성에 대한 중요한 단계를 나타냅니다. 그때까지 식량사슬의 개념은 주로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질의 생산과 정체성 생물체에 의한 이 식량의 수동적 흡수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시, 연체동물 채식가의 등장과 함께 음식 경쟁은 강해지고 보다 세련된 먹이 전략이 등장합니다. 미생물 매트와 이러한 새로운 초식 동물과의 상호작용은 화석 기록에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 표면에서 과학자들은 반복적으로 긁는 기구를 장착한 생명체의 반복적인 통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흉측화로 묘사된 평행한 미세긁힘의 배열을 기록했습니다. 이 현상은 현대 해양 고동류와 같은 현대적 생명체들이 바위를 긁어 미세 조류를 추출함으로써 채식 행동을 하는 것과 유사하게 매트 초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형은 영양사슬의 복잡성을 가속화합니다.
생물들은 이제 단순히 눕거나 움직이지 않은 채로 서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변 환경과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시작하여 침전물을 이동시키고 미생물 표면을 손상시켜 새로운 생태적 지위를 만듭니다. 이러한 왕래를 통해 매트의 표면층이 변형되어 광합성 미생물에 대한 빛의 접근을 변경하거나 매장된 영양소의 방출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첫 번째 방목자들이 그들의 범위를 확장함에 따라 새로운 균형이 세워집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간주합니다. 이동 가능한 생물체의 출현은 생태계의 중심에서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먹이 전략은 모든 현대식 식량 사슬의 핵심 개념인 생산자 소비자 유형의 관계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발견에 이어 또 다른 화석이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플렉수스 리체입니다. 초기에는 이것이 단순히 굴착하는 생물체, 아마도 초기 사우나 사료를 구하며 퇴적물을 푸는 미세한 지렁이가 남긴 굴이나 터널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 출판된 세밀한 재평가는 이 해석을 완전히 재검토했습니다. 연속적인 분석을 통해 플렉수스 리세이는 실제 관수왕 생물체, 초기 거대 평행류이며 단순히 지늘게 조각된 통로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보존된 특정 부분과 현대 평행류의 구조를 비교하여 연조직의 배열에서 유사성을 강조했고, 이는 플렉수스 리체이를 내부 또는 외부 골격이 없는 좌우대칭 동물의 가족으로 명백히 분류하게 했습니다. 이 발견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광물화된 부분을 적게 가진 개체들의 진화사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상기시켜줍니다. 스탱사스 플렉수스 리세이가 이제 원시적인 거대 벌레로 해석되는 사실은 생물체의 잠재적인 크기에 대한 통찰도 제공합니다. 이 확인 전까지 생물학자들은 작고 거의 이동하지 않거나 단순히 미생물 매트 아래에 사는 평행류를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화석들에 대한 재평가는 현존하는 평행류보다 최대 80cm에 이르는 훨씬 큰 크기를 강조하며 소프트바디 생물체도 당시로서는 놀라운 비율로 자랄 수 있는 생태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용 가능한 영양소의 풍부함과 환경 조건의 상대적인 안정성이 이러한 생물들의 성장과 다양화를 촉진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백해 퇴적물에서 측정된 지구 화학적 측정치는 비록 한정적이긴 하지만 용존산소의 점진적인 증가를 나타냅니다. 이 소폭 상승은 이러한 대형 평행류의 활발한 대사 유지에 충분했을 수 있으며 그들이 규칙적으로 이동하고 먹이를 섭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플렉수스 리세이 및 백해 집합체에서의 다른 초기 동물들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진화 적응을 더 잘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일부는 여전히 표면에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수동적으로 자신을 고정할 수 있었지만 다른 일부는 이동하며 먹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확장은 자원이 분배되어 새로운 생존 전략의 출현을 조건으로 하는 상위 단계로 나아가는 생태계를 반영합니다. 생물체가 더 이동 가능해질수록 고정된 부분의 미생물 매트에서 직접적인 경쟁을 피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식량원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퇴적물의 혼합은 재산화 및 영양소의 방출을 촉진하여 점점 동적인 생태 주기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운동의 혁명은 생물체가 남긴 흔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모든 공동체의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매트 초식의 증거는
중요한 생태학적 함의를 가집니다. 이 동물들이 생물막을 긁거나 침식함으로써 생태적 천위의 길을 닦아줍니다. 긁어내는 과정 후 표면은 특정 기회적 미생물들이 더 쉽게 식민지화할 수 있는 반면 안정된 기질이 부족하여 다른 미생물들은 사라집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개념은 이러한 적절한 방해의 과정이 환경을 더 이질적으로 만들어 생물 다양성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동성은 더 최근의 생태계에서 초식성 종이나 굴을 파는 동물들이 의도치 않게 다수의 다른 공동체의 형성을 돕는 미니 서식지 모자이크를 유지하는 것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견합니다. 섹션 5, 약 5억 5천만 년 전부터 5억 3,800만 년 전까지의 강역은 전문가들이 남아 집합이라고 부르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광물 구조를 생성할 수 있는 생명체의 출현, 작은 관상 암초의 형성, 미생물 군집의 점진적 변화가 두드러진 전황입니다. 초기 생체 광물화는 아마도 이 시기에 가장 두드러진 요소일 것입니다. 생체 광물화는 생물체가 환경에 존재하는 광물로부터 강체 또는 방황체 구조를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남아 집합의 경우 이 현상은 특히 클라우디나와 나마칼라투스라는 두 개의 상징적인 화석 속에서 잘 나타납니다. 클라우디나 속은 칼슘 탄산염, 즉 석회질 구조로 만든 작은 관을 생성한 관상 생물들로 구성됩니다. 나마칼라투스 속은 형태상으로는 작은 바구니나 이상한 컵 모양으로 광물화된 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이 유기체들은 해양 기질에 부착하여, 즉 수층이나 이미 확립된 미생물 매트와 같은 고체 표면에 고정되어 생활했습니다. 칼슘 탄산염은 칼슘으로 구성된 광물염으로 이러한 관이나 껍데기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원료입니다. 클라우디나 안에서는 서로 맞물려 있는 원통을 볼 수 있습니다. 각 관상의 세그먼트는 계속해서 동물에 의해 생성되며 아마도 내부의 부드러운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나마칼라투스의 경우 껍데기는 덜 길며 원형의 계구부와 비교적 얇은 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수십 마이크로미터 두께입니다. 참고로 마이크로미터는 밀리미터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길이 단위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작은 치수를 설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껍데기나 관의 얇음은 그 당시의 지배적인 생물 실험 정신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광물화된 보호구조의 제조는 바닷물에서 이 껍질을 형성할 칼슘과 탄소를 끌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생체 광물화는 이러한 생물체들이 다양한 환경 요인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켰습니다. 사실 석회 구조는 그러한 갑옷이 없는 몸보다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 관이나 껍데기를 통해 유기체들은 해류, 손상시킬 수 있거나 그들을 묻어버릴 수 있는 부유 입자, 그리고 초기 포식자들에 대해 자신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포식이 나중의 시기만큼 발달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동물들이 이미 다른 생물체를 희생양으로 삼아 먹이를 얻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클라우디나 형성물은 이러한 생물체의 내부에 접근하여 부드러운 조직을 먹이로 하기 위해 벽을 뚫은 포식자의 행동을 나타내는 원형 구멍의 흔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석 증거는 포식 드릴 홀이라고 부르며 이는 먹이를 공격하여 음식을 추출하기 위해 특정 생물체가 행한 구멍 또는 구멍입니다. 비록 아직 겸손했으나 점차 강화되는 이 포식은 얇은 골격의 국지적 폭발에 출현을 도왔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 종들이 그들의 광물화된 구조의 구성과 형태에 혁신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칼슘과 탄소이온이 풍부한 얕은 바다에서
유기체들은 손쉽게 칼슘 탄산염을 합성하여 무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존 경쟁은 아마도 관, 껍질 및 작은 관상 암초의 새로운 구조의 발생을 촉진했을 것입니다. 고생물학자들은 이러한 경향을 설명하기 위해 때때로 적응 방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각 새로운 환경 압력은 특정 종들이 그들의 방어 및 영양 메커니즘을 전문화하거나 강화하도록 밀어붙입니다. 생태학적으로 말하자면 남아 어셈블리지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진정한 3차원 구조의 출현입니다. 이전 시대에는 많은 유기체들이 해저에 퍼져 있거나 미생물 매트에 통합되어 살았습니다. 관과 석회 구조물의 증식을 통해 실제로 완만한 높이를 가진 서식지가 나타났으며 이는 작은 관상, 관쫙, 암초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암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종종 현대의 산호초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는 다양한 생물 다양성을 지닌 대형 구조물을 만드는 산호입니다. 남아 어셈블리지 시대에는 이러한 초기 암초들이 물론 더 소박했지만 원리는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광물화된 유기체들이 해저보다 높은 기질을 형성하기 위해 응집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부착생물이라 불리는 다른 종들이 이러한 관의 바깥벽에 붙었습니다. 부착생물은 다른 유기체의 표면에 자라며 숙주를 심각하게 해치지 않는 생명체를 의미합니다. 이 문맥에서 부착생물은 영양이 풍부한 흐름에 더 잘 노출되어 더 용이하게 먹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클라우디나 또는 나마차라투스와 관련된 이러한 관상 구조 내에서 공간 배치는 여러 종들이 수직 및 수평 표면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바닥에 퍼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높이나 미세, 공간을 식민화하는 경쟁이 발생하는 발생기 생태계로 우리를 이끕니다. 관 사이의 틈새는 미세한 생명체나 약간 더 크지만 여전히 부드러운 유기체가 흐름이나 작은 포식자로부터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관상집합체의 축적은 주변 생물들에게 새로운 지역 미세 경관을 생성했습니다. 이 환경에서 단단한 구조가 제공하는 안전성은 종의 성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위험이나 불리한 조건에서는 이러한 단단한 껍질이 생존과 멸종의 차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남아 어셈블리지층의 화석을 신중히 연구함으로써 고생물학자들은 이러한 생활 양식의 모자이크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관상 껍질은 다소 잘 보존된 조각 형태로 우리에게 도달했습니다. 때때로 이 조각들이 모여 수백만 년에 걸쳐 암석으로 변한 고대의 작은 암초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화석에 대한 지화학적 분석은 칼슘, 탄소 및 마그네슘과 같은 여러 요소의 함량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이는 칼슘 탄산염을 기반으로 하는 광물인 방해석의 대부분을 구성합니다. 가끔씩 드물게 발견되는 원소의 흔적 또한 발견되어 광물화의 정도나 해수 구성의 지역적 변동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연구자들에게 이 시간 강역 동안 골격 형성에 필요한 이온의 가용성이 충분히 안정적이어서 여러 광물화된 종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두께가 각기 다른 관이나 덜 닫힌 껍질과 같은 골격 실험의 증가는 자연 선택이 이미 주목할 만한 규모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약간 더 강한 벽을 가지고 있거나 뚫린 관을 신속히 수리할 수 있는 개인이 성숙하여 번식할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후손은 잠재적 포식자로부터 더 잘 방어할 수 있는 껍질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화적 상승은 에디아카라기 말기에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었지만 나중에는 캄브리아기 동안의 다양성을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아 어셈블리지의 모든 유기체가
꼭 광물화에 좋은 후보가 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일부 종들은 껍질 없이 남아있어 대신 침전물에 숨어 있거나 기존의 지지대에 붙으며 생존했습니다. 이렇게 보호 껍질에서 은밀한 생활 방식에 이르기까지 안반 틈새나 관의 미세 공간에서의 생태 미니어처 탐구까지 비교적 다양한 적응의 팔레트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3차원 생태계의 복잡성에 대한 첫걸음은 이 단계에서 공고화됩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디나의 미세암초는 작은 조류나 미생물 짐락이 닻을 내릴 수 있는 지점이 되어 물이 충분히 맑다면 빛을 포착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알려진 복잡한 조류에 견줄 만한 화석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원시 해양 식물이 이러한 환경을 이용하여 광합성을 수행하고 국부적으로 용존 산소의 자원을 풍부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양산소는 여전히 수심, 해류, 생물막의 밀도에 따라 고르게 분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디아카라기 동안 바다의 산소 증가 추세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화석 기록에 더 이동성이 있는 동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식지의 수직화와 더 잘 산소화된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은 동물들이 짧은 거리 동안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합니다. 연구원들은 포식이나 공생과 같은 복잡한 상호작용의 출현이 캄브리아기 동안 폭발할 다양성을 이미 예고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견고한 촉수가 있는 생물이나 큰 턱을 가진 포식자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클라우디나에 남아있는 작고 원형의 구멍은 이러한 역동성을 잘 보여주는 귀중한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미세한 교란 흔적은 비록 미미하게 보일지라도 퇴적물을 탐색하며 아마도 그곳에서 먹이를 찾으려는 충분히 활동적인 유기체의 존재를 입증합니다. 해저 몇 센티미터 상층에서 이러한 탐사는 주요한 발전을 의미합니다. 이는 생명체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미생물 매트의 표면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저층을 점점 더 침식해 나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에디아카라기 동안 세 가지 주요 요소가 생명의 진화에 깊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양의 용존 산소의 점진적 증가, 일부 생물에서 원시적인 신경계의 첫 출현, 그리고 진화 동력에 대한 천체 주기의 영향입니다. 이러한 결합된 요소들은 생물학적 다양화와 점점 더 복잡한 생명체의 출현에 유리한 환경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캄브리아기 동안 수중에서 이용 가능한 산소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 해양 생물의 복잡성을 제한했습니다. 특히 고대 퇴적물에 갇힌 황과 철 동위원소 연구를 통해 얻어진 최근의 지화학적 측정 자료에 따르면 일부 열대 지역, 특히 얕은 대지에서는 산소 농도가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비율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선 산소는 광합성 생물체에 의해 생성되며 특히 조류와 시아노박테리아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이 가스를 방출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증가하는 투입 덕분에 해양 서식지는 다세포 생물의 발전에 더 유리해졌고 신생 동물 계통이 크기와 다양성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주로 박테리아와 미세 조류로 구성된 매트는 새로운 유형의 생물체를 지원하기에 충분한 산소를 물에 방출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대사량이 더 높은 더 큰 생물체가 나타나 이 공간을 식민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생물 매트는 당시 주 생산의 핵심에 있었으며 더 정교한 조직을 가진 동물의 출현을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기관을 발달시키기 위한 생명체는 세포 수준에서의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적절한 산소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원들은 이 산소의 급등이 현대 해양에 비하면 여전히 미약하지만 진화를 다양화시키고
거의 동시에 이동성 생명체의 출현과 더 다양한 먹이 행동을 추진하기에 충분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현상과 함께 에디아카라기의 여러 단체들에서는 원시적인 신경 네트워크의 출현이 관찰됩니다. 이 시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다세포 생물체가 복잡한 신경 구조를 보이지 않았고 대신 화학 신호의 수동적 확산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화석 흔적의 발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동물들이 더 조직화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암시하며 비록 원시적이긴 하지만 신경 회로의 존재를 시사합니다. 고생물학자들은 특히 불규칙한 방향 전환으로 중단된 암석의 구불구불한 흔적을 관찰하는 데 의존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흔적은 화학적 방해나 빛의 변화와 같은 외적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초기 신경 네트워크의 발달은 새로운 생물체가 환경과 더 잘 상호작용하고 이동 방식을 조정하며 궁극적으로 새로운 생태적 지위를 정복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경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단순한 형태라도 신경 네트워크가 있는 생물은 그로 인해 상당한 진화적 이점을 얻는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환경을 인식하고 자극에 반응하며 이동 전략을 개발하는 능력은 더 나은 먹이 탐색, 포식제에 대한 잠재적 방어, 그리고 정교한 내부 조절을 보장합니다. 미생물 바이오필름이나 작은 유기 입자를 먹기 위해 새로운 생명체들이 이동하기 시작한 에디아카라기 맥락에서는 초보적인 신경 네트워크의 존재가 기질상에서의 더 정밀한 위치 선정과 용존 산소 변동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신경 조정의 초기 단계는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생물들은 체벽을 따라 신경세포가 퍼져 있는 확산 시스템을 가질 수도 있고, 다른 생물들은 약간 더 강한 농도를 가진 신경세포들이 모여 정보 처리 센터의 초기 단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에디아카라기 말기의 화석을 연구하면서 과학자들은 이 초기 신경 네트워크가 산소와 영양분 분배를 관리하기 위해 생물의 생리학과 조화를 이루어 작동해야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높은 산소 수치로 특징 지어지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서 이러한 적응은 가용 자원을 최적 활용하기 위해 중요해집니다. 일부 화석은 신체 세분화의 약한 증거를 보여주며 이는 더 진보된 해부학적 조직화를 암시하며 이로 인해 내부관들이 가장 활동적인 조직에 산소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구조물들은 캄브리아기 동물군에 비하면 조잡하지만 기능적 다양화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역동성은 생물들의 평균 크기의 점진적 증가와 석회암 및 모래 표면에서의 얕은 굴착 또는 부드러운 미끄러짐과 같은 다양한 이동 행동을 나타내는 화석 흔적의 출현으로 설명됩니다. 동시에 세르비아 수학자 밀루틴 밀란코비치가 설명한 천문주기 또한 이 시기의 생물 진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밀란코비치 주기로 알려진 이 주기들은 지구가 태양에 대해 상대적으로 위치하는 주기적 변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궤도 이심률, 자전축 경사도, 그리고 지구가 축 위에서 그리는 흔들림인 세차 운동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에디아카라기 동안 이러한 주기적 변동은 기후, 표면 수온, 영양분 분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대략 40만 5천 년마다 생명 진화 역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상당한 환경 혼란이 발생했다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단계 동안 해수면의 지역적 증가나 감소와 온도 변화가 결합하여 에디아카라기 군체 내에서 빠른 다양화 기간과 국지적 멸종 에피소드가 번갈아 나타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의 강역 동안 미생물 매트와 다양한 생물들은 다양한 선택적 압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해수면이 하락하면 퇴적 지역이 일시적으로 공기 중에 노출되어 안정된 수환경에 적응한 인구는 죽을 수 있습니다. 반면 물수위가 급격히 상승한 다른 분지에서는 퇴적물 혼합으로 인한 풍부한 영양 공급이 진화적 불꽃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밀란코비치 주기에 의해 부분적으로 지시된 유리하고 불리한 단계의 교차는 에디아카라기 종의 지리적 분포와 특화를 구동하는 동력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넓은 염도 범위를 용인하거나 온도 변동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그룹은 확산하고 번창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반면 매우 안정적인 환경에 의존하는 더 전문화된 생명체들은 지역적으로 사라지고 더욱 회복력 있는 종들에게 길을 내줄 수 있습니다. 밀란코비치 주기는 담수, 퇴적물, 영양분의 유입을 조절함으로써 바다의 화학 조성계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몇몇 가설이 있다. 강수대의 분포가 달라져서 생긴 습한 시기에는 예를 들어 강을 통해 더 많은 유기물과 광물이 유입되어 해안 미생물 매트를 풍요롭게 하며 산소 생산의 피크를 자극할 수 있었다. 반대로 건조한 시기나 습윤 구역의 수축은 이러한 유입을 감소시켜 미생물 군집과 인접한 유기체들이 더 겸손한 생존 전략을 택하도록 강요할 수 있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이 주기적 변화는 복잡한 생물 지리학적 경관을 형성하며 에디아카라기의 생물 다양성이 지역적 조건, 용존 산소 수준, 온도, 염도뿐만 아니라 천문학적 변동에 의해 부과된 리듬에 따라 다양하였다. 지질 기록은 특정 퇴적층 내 화학적 서명을 보존하여 에디아카라기의 지속 동안 이러한 반복적인 변동이 존재했음을 확인한다. 네이처 저널에 발표된 데이터는 천문학적 변동이 특징인 이 시기에 대한 관점을 강화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에디아카라기가 비록 단단한 골격을 가진 생물이 부족했지만 캄브리아기의 생명의 폭발을 위한 기초를 닦았다고 동의하고 있다. 실제로 추가된 산소는 에너지 저장을 가능하게 했고 최초의 신경 네트워크가 설치되면서 음식 확보나 위험 회피와 같은 더 정교한 행동을 위한 길을 열었다. 동시에 밀란코비치 주기는 절멸과 다양화의 리듬을 부과하여 최적응된 종에게는 기회를 창출하고 이러한 반복적인 변화에 적응할 수 없는 종은 점차적으로 제거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에디아카라기의 생물권은 느리지만 끊임없는 다양화에 유리한 조건을 찾아 선캄브리아기에서 캄브리아기로의 대전환을 준비하였다. 제7절 많은 전문가들에게 2024년은 에디아카라기의 이해에서 전환점으로 여겨졌다. 전 세계적으로 실시된 새로운 고생물학적 탐사와 더욱 정교한 분석 덕분에 여러 주요 발견이 이루어졌다. 특히 두 개의 새로운 종인 운츄디사우기시와 퀘스티오 심소노름이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이들의 화석은 놀랍도록 잘 보존되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생물의 생물학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 중 하나로 시작해보자. 운츄사우기시라는 종명은 고대의 탈피동물로서 현재까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설명된다. 탈피동물은 절지동물, 곤충, 갑각류, 거미과 선형동물, 회충을 포함하는 광대한 그룹이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모두 성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벗어야 하는 외피인 큐티클을 가지고 있다. 최근까지 절지동물과 선형동물이 캄브리아기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자 시계에 근거한 계산을 화석 기록의 구체적인 증거와 맞추는 데 큰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현대 동물의 유전자를 비교한 결과 절지동물의 조상은 캄브리아기 훨씬 이전에 존재했어야 한다고 추정되었으나 에디아카라기 퇴적물에서 이 유형의 화석이 발견되지 않아 고생물학자들과 분자 생물학자들 간의 긴 논쟁이 이어졌다. 연구자들이 운추 사우기시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 장기적인 논쟁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미억 5,5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벌레는 커버와 함께하는 선형 동물로 여겨진다. 즉, 이는 성장하면서 외피를 벗는 현대 선형 동물과 유사한 외피를 가진 동물이다. 그 형태학은 독특했다. 다리가 없는 길고 가는 몸체, 때때로 절편 반지로 오인되는 작은 고리 구조를 보여준다. 상세한 분석 결과 이는 환형 동물, 지렁이와 같은 이기 아니라 탈피 동물, 즉 탈피가 가능한 동물임이 확인되었다. 이를 결론짓기 위해 과학자들은 고도로 발전된 현미경법을 사용하고 미세한 화석 조직의 관찰을 가능하게 하는 3차원 디지털 재구성을 결합하였다. 전문가들은 또한 바위에 갇힌 유기 화학을 활용해 현대 선형 동물에서 발견되는 지방산과 비교 가능한 지방산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 발견은 분자 계통 발생학과 화석 관찰 사이에 환영할 만한 화해를 가져옵니다. 분자식의 다양한 그룹에서 축적된 유전적 돌연 변이를 기반으로 함과 지상에 있는 물리적 증거를 비교할 때 날짜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때때로 어렵습니다. 분자 생물학자들은 이미 캄브리아기 이전의 원시 절지동물 또는 그들의 가까운 외식동물 친척들의 존재를 예측했지만 이 생물들은 퇴적물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운추 사우기시 덕분에 우리는 원시적인 부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외피를 가진 선형 동물로 이는 외식동물군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일찍 존재했음을 증명합니다. 최근 발견되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퀘스티오 심손 오룸라고 불립니다. 이전에는 미지의 존재로 남아있거나 오인되었던 화석 생물로 환경수자원부의 지원을 받은 연구팀이 그 독특한 형태를 종합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 이름은 질문 또는 수수께끼를 의미하며 위에서 보았을 때 물음표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 부분은 약간의 곡선을 가지고 있으며 후부는 안쪽으로 휘어서 문장 부호를 연상시킵니다. 이 생물은 또한 후기 에디아카라기에 나온 여러 표본 내에 방대한 수의 비정형 화석이 있는 암석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전문가들이 이를 단순히 분류할 수 없는 화석 파편의 조합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다 가까운 관찰은 일관된 형태를 보여주며 특히 내부 장기의 양측 배열은 이미 진화의 초기 단계에서 오늘날의 많은 생물들 오른쪽과 왼쪽이 있는 체제 뇌의 신체 조직을 시사합니다. 퀘스티오 심소노름에 기어다니며 먹이를 먹는 능력은 진정한 해부학적 혁신을 증명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이 생물체는 일반적인 대칭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초기 기능적 비대칭성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움직이고 먹이를 먹는 방식에서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양측 대칭 계획을 가진 동물을 상상할 수 있지만 먹이를 먹을 때는 오른쪽을 왼쪽과 약간 다르게 사용합니다. 개체 주변에 남겨진 화석 이동 흔적 분석은 이 생물이 바닥을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었음을 시사하며 얇은 흔적을 남깁니다. 이러한 흔적들은 크롤링 흔적이라고 불리며 퀘스티오 심소노름이 유기 입자를 수집하기 위해 퇴적물 표면을 긁거나 미생물 매트 내에 있는 미생물을 먹었을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신체 양쪽을 고르게 사용하지 않는 이 기능적 비대칭성은 에디아카라기 때부터 이미 몇몇 동물들이 팔다리나 장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었음을 입증합니다.
이 놀라운 발견들은 운추디사우기시의 발견들과 결합되어 에디아차란 생물들이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하나의 생활 방식에 크게 제한되어 있다고 보여준 이미지를 뒤엎습니다. 수많은 형태가 여전히 불가분하지만 일부 에디아차란 동물군은 이미 급격한 환경 변화, 특히 해양 화학의 변화, 해저 산소 공급의 변화, 강에 의해 운반된 퇴적물 축적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당시 널리 퍼져 있던 미생물 매트는 동물들이 피난처와 먹이를 찾을 수 있는 방대한 녹색 필드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퀘스티오 심소노름은 유기체들이 이 새로운 식량 자원을 활용하고 수평 이동과 선택적 먹이를 돕는 구조를 갖추기 시작한 방식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섹션 8, 이제 이디아차란 시기를 형성한 환경의 세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주요 측면에 집중할 것입니다. 수조 매핑, 해수면 높이 변동, 즉 전세계적인 해수면 상승과 하강, 특정 미량 금속의 화학적 특성. 이러한 통찰력은 이러한 지리적 및 화학적 요인이 이디아차란 생물체의 분포와 초기 진화에 어떻게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에디아차란 분지 매핑은 고지리학 및 고자기학 연구를 통해 대륙 블록, 예를 들어 라우렌티아나 곤도아나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매우 다르게 배열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이 고대의 퍼즐에서는 세 지역이 화석 기록에서 그 독특함과 중요성으로 눈에 띕니다. 주로 고대의 대륙 라우렌티아에 해당하는 에이바론 탄산염 플랫폼, 곤도아나의 일부와 관련된 남아 수동적 국경, 그리고 미래의 중국 플랫폼의 화산 능선. 각 지역은 특정한 지질학으로 특징 지어져 있으며 이는 퇴적물이 어떻게 쌓였는지와 생물 군집이 이러한 다양한 환경에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모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탄산염 플랫폼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이는 칼사이트와 배군석, 이 때문에 탄산염이라 불리는 으로 주로 구성된 광대한 얕은 수중 평야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에디아카라기의 기간 동안 로렌티아에 부착된 아발론 지역은 유사한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맑고 얕은 물은 탄산칼슘의 침전을 허락하고 미생물 매트의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이러한 매트는 에너지와 영양분을 추출하기 위해 해저에 부착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퇴적물은 연속적인 층으로 축적되어 암석의 윤곽을 보존하는 석회석 또는 백운석의 연속을 형성했습니다. 또한 대륙의 침식으로부터 공급되는 퇴적물이 비교적 적어서 이를 육상기원의 퇴적물이라 부름, 순수한 암석이 우세하게 나타나며 이는 화석 잔해를 보존하는 데 이상적이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러한 탄산염 플랫폼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남아 있었지만 해수면의 변화로 인해 주기적으로 출몰하거나 침수되어 플랫폼 위의 수심을 변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곤드와나 쪽에서는 남아 지역이 두 번째 유형의 수중 환경인 수동 경계를 보여줍니다. 이 용어는 활발한 지진 및 화산 활동을 일으키는 서빕 또는 판구조 충돌이 있는 능동 경계와는 달리 대륙과 심해 평원 사이에 부드러운 전환을 가리킵니다. 수동 경계에서는 대륙 경사가 점진적으로 개방된 바다를 향해 기울어집니다. 그곳의 물은 남아 지역에 있을 수 있었던 열대 또는 아열대 위도 때문에 종종 따뜻합니다. 퇴적물에는 인접한 대륙에서 온 탄산염뿐만 아니라 더 거친 퇴적물 자갈, 모래도 포함됩니다. 에디아카라기 동안 이 지역의 해양 온도는 20도 이상에 달할 수 있어서 미생물 매트와 이러한 미세필름에 의존하는 원시 유기체들의 풍부한 생태계의 정착에 유리했습니다. 강한 판구조론이 없는 남아 수동 경계의 차분한 조건은 많은 화석을 보존하여 현대 고생물학자들이 에디아카라기 개체군의 복잡성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에디아카라기 동안의 중국 플랫폼의 화산 능선은 전혀 다른 풍경을 묘사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해저가 갈라져 용암이 상승하여 활발한 수중 지형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바닷물이 이러한 균열에서 순환하면서 화학 원소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었고, 이는 다시 환경으로 분배되었습니다. 이 화산 활동은 온도와 화학적 조건 모두에서 극한 조건을 만들 수 있어서 유기체들이 적응하거나 이동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능선은 때때로 특정 미생물 군집이나 원시 유기체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용해된 미네랄과 같은 필수 영양소의 원천으로도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잠재적인 수중 분출의 화려한 면모를 넘어서는 이는 주변 해양의 화학적 균형에 영향을 미쳤으며 물질의 투입이 생물 다양성을 자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퇴적물에서 발견되는 화석들은 화산 및 퇴적 영향이 혼합된 것을 확인시켜주며 이러한 중국 플랫폼에 정착한 에디아카라기 생태계의 복잡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구별된 분지 내에서 에디아카라기는 해수면의 변화로 계속 형태를 갖추어 갔습니다. 전문가들은 빙원에 갇혀있는 물의 양 변화와 해양 분지 구성과도 관련된 이러한 해수면의 전세계적인 상승 및 하강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유스타틱 진동이라 언급합니다. 에디아카라기를 앞선 주요 빙하기의 마리노한 빙하의 과정이 끝나는 중이었으나 보다 겸손한 진동은 지속되었습니다. 이는 판구조 운동, 수중 지형의 변화 또는 다양한 기후 순환에 의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지층학에서 이러한 진동을 관찰하는 것은 해양 퇴적물이 대륙 환경의 퇴적물 위에 퇴적된 곳과 그 반대를 기록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고생물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의 작업은 에디아카라기 동안 세 가지 주요 해양 단계를 강조하며 각각은 전 세계적인 해수면, 상승, 침투 또는 하강 퇴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침투 동안 물은 대륙 선반을 침입하여 때로는 이전에 육지로 노출되었던 지역을 덮고 새로운 얕은 물 표면을 제공합니다. 반대로 퇴조는 이전에 잠겼던 지역을 노출시키고 현지 염도를 변화시키며 심지어 해양 개체군을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동에서 기록된 진폭 변동은 50m 미만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 지구적으로 볼 때 제한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깊이 변동은 해저로의 햇빛 투과, 수압, 영양분, 가용성, 그리고 온도 등 고정되거나 이동하는 유기체 공동체의 필수적인 요인들을 상당히 변형합니다. 범람 시기에 개방된 바다로부터의 담수 유입은 때때로 필수 요소의 과잉을 가져와 생물량 생산을 자극하고 더 다양한 생태계의 확립을 촉진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입은 특정 화학적 매개 변수를 희석하거나 방해할 수 있어 더 한정된 환경에 고도로 특화된 종들에게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에디아카라기 화석, 즉 부드러운 유기체의 단순한 인상이나 미생물 매트의 흔적은 이러한 수심 변화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람을 나타내는 지층에서는 더 개방적인 생활 조건에 적응한 종집합이 종종 발견되는 반면 퇴각에 해당하는 층에서는 보다 해안선이나 삼각주 환경의 증거가 발견됩니다. 판구조로는 이러한 범람과 퇴각의 무대 뒤 역할을 합니다. 판이 서로 벌어지는 발산운동은 해양 능선을 만들어 전체 지역을 높이고 이에 따라 수심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적물 축적이나 판구조 수렴 때문에 침강이 생길 수 있어 대양이 더 깊어지면서 바닷물이 들어오도록 촉진할 수 있습니다. 에디아카라기의 일부 해양 수준 변동은 이렇듯 지구의 지구역학적 진화에서 비롯되며 이는 고대 산맥, 수동 연변 및 해저 화산의 정렬 등에 대한 상세한 연구에 의존합니다. 심지어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변화조차도 용해된 산소 가용성, 영양분 투입 및 미세 서식지 분포를 변경하여 군집 분포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형학적 및 해수면 사건에 더불어 에디아카라기 해양수의 화학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질학자와 지구화학자들은 오늘날 다양한 미량 원소의 농도를 연구하며 특히 몰리브덴과 바나듐을 통해 해양 산소화와 비옥화의 역사를 재구성합니다. 몰리브덴과 바나듐은 해수나 퇴적물 전반의 구성에서도 아주 작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미량 금속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이들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몰리브덴은 질소의 생물학적 고정에 관여하며 이는 대부분의 생명체에게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반면 바나듐은 특정 산화 또는 환원 조건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구화학자들은 잘 날짜가 정해진 암석 샘플에서 몰리브덴과 바나듐 수준을 측정하여 그 시기에 물이 산소가 결핍되었는지 아니면 생명체를 지원할 만큼 충분히 산소화되었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특정 퇴적층에 이러한 금속의 갑작스러운 증가를 관찰할 때 우리는 몰리브덴과 바나듐 피크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증가는 외부 투입을 시사하며 이는 보통 열수 배출 단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 동안 바닷물은 화산암을 깊이 관통하여 순환하고 따뜻해지며 해저로 뜨거운 유체로 치솟으며 용해된 금속들로 풍부해집니다. 블랙 스모커나 화이트 스모커라고 불리는 다양한 해저 구조물은 그러면 물기둥 속으로 이 원소들을 방출합니다. 비료라는 비유가 종종 사용되는데 이는 몰리브덴과 바나듐의 추가 투입이 질소를 고정하거나 대사 과정에 다른 금속이 필요한 특정 미생물 군체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양분이 부족한 환경에서 이러한 일시적 교란은 미니 생태 혁명을 촉발하여 특정 그룹이 확산되거나 다양화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영양분의 과잉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짧은 기간 내에 너무 많은 영양분을 받으면 미생물의 급속한 증식은 이 미생물들이 증식 과정에서 용해된 산소를 소모하기 때문에 지역적 산소 결핍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이 현상은 부영양화라고 불리며 종종 산소 부족으로 인해 동물 생명체가 없는 지역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비옥화 에피소드가 에디아카라기 생명에 어떻게 유익하거나 해로웠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섬세하지만 몇몇 지역에서는 화학적 변동과 새로운 생물학적 형상의 등장이 일치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환경 조건, 특히 금속화학이 더 복잡한 유기체의 캄브리아기, 동물군으로 이어지는 긴 길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가를 결정하려는 연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플랫폼의 화산 능선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됨에 따라 여기에서의 판구조 활동이 더 활발했으며 정기적으로 이러한 수열수 입력을 생성할 수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층에 의해 가로지른 해저는 금속이 섞인 유체가 상승하여 퇴적물에 퇴적되거나 주변으로 퍼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화산 침입을 덜 받는 아발론 탄산염 플랫폼은 안정적인 화학적 프로필을 보였지만 먼 지역에서 온 원소를 해류를 통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하 수동 경계의 경우 규칙적인 퇴적이 이러한 방출의 신호를 몇 미터에 달하는 암석으로 쌓아두었습니다. 이러한 돌의 기록물 덕분에 과학자들은 이제 에디아카라 해양의 화학적 진화를 추적하여 각 변화를 글로벌 맥락에서 놓고 지역 및 지역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섹션 10. 에디아카라기의 말기에 많은 요인이 수중 환경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흥미로운 시대의 말기에 있으며 해양 경관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얕은 물에서는 한때 번성했던 생물 군집들이 쇠퇴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형태의 더 저항력 있는 생물들이 이 생태적 혼란의 이점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의 중심에서 지구는 다중 스트레스라고 불리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는 동시에 작용할 때 생물권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불리한 요인의 결합입니다. 에디아카라기의 말기에 여러 지질적, 화학적 과정이 결합되어 빠르게 해양의 균형을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근본적 과정 중 하나는 해수면의 변동입니다. 간단히 말해 해수면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얼음 모자의 녹음 및 확장이나 전 세계적인 온도 변화 등의 다양한 메커니즘에 의해 상승하거나 하강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후가 안정적이지 않았으며 중요한 온도 변화가 그 시대의 극지방의 일부 빙하 덩어리의 녹음을 가속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해안 지역이 물에 잠기게 되어 해안 근처의 서식지를 변경하고 하강하면 이전에 해양이었던 지역이 육지나 석호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산소, 염도 또는 영양소의 안정적인 조건에 밀접하게 의존하는 생물에게 있어 이러한 변화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수면의 변화는 다중 스트레스의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결정적 현상은 급격한 산화환원 변화라고 불립니다. 산화환원이라는 단어는 산소와의 결합 또는 분리를 포함하는 반응을 포함하는 산화환원 화학을 나타냅니다. 해양 환경에서 용존산소의 가용성은 많은 생물에게 필수적이며 그 수준의 중요한 변화는 중요한 생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미생물 매트, 즉 퇴적물 위에 끈적한 카펫을 형성하는 미생물 군집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고요하고 잘 조명된 물에서 번성하며 여기에서 태양 에너지와 특정 영양소를 활용합니다. 그들은 또한 탄소 고정 및 산소 방출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산화 환원 조건이 급격히 변화하면 미생물은 충분히 빨리 적응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산소 수준의 급작스러운 변동, 황화물 또는 금속 농도의 변화 및 잠재적 유독성 화합물의 축적에 직면합니다. 계속 변화하는 물의 화학적 조건이 그들의 영양 주기를 방해하여 그들이 물러나거나 심지어 지역적으로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건의 연속은 따라서 미생물 매트의 점진적인 쇠퇴를 촉발합니다. 과거에 이러한 매트는 천하의 해저를 대규모로 지배하였으며 미생물 및 이러한 구조에 의존하여 먹이 또는 은신처를 찾는 작은 동물들의 큰 다양성을 수용했습니다. 에디아카라기의 이 마지막 단계에서 매트는 상승하는 수위에 의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이후의 침체로 인해 점점 더 안정적인 성장이 어려운 물과 맞서야 했습니다. 지역적 산소의 감소, 미네랄 소금의 가변적인 가용성 및 해안석회서의 증발로 인한 잠깐의 과염도 단계는 이 생물 공동체가 극단적인 조건에 직면하게 합니다. 다중 스트레스는 결국 결합하여 증가된 퇴적물 이동성, 남아있는 기질에 대한 경쟁 및 이 미생물 매트에 의해 이전에 유지되었던 균형의 화학적 매개, 변수의 불안정을 약화시킵니다. 결과 미생물 매트가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몇 가지 유리한 영역은 남아있음. 그 범위와 생태계 내 중요성에서 눈에 띄게 전 세계적인 감소가 관찰됩니다. 이러한 매트를 식민지로 하거나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종에게 있어 이 서식지 감소는 심각한 좌절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많은 생물이 미생물 접착제에 포획된 영양소를 걸러먹거나 직접 흡수하며 다른 생물들은 조류와 포식자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이곳에 피합니다. 이러한 매트가 없으면 해양 환경은 더 쉽게 침식에 노출되며 특정 지역에서는 불임이 나타나 새로운 적응 전략의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 모든 요인은 내부 사전 멸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을 낳습니다. 이 용어는 놀랍게 보일 수 있지만 상황을 반영합니다. 에디아카라기 말기에 공식적인 경계선이 마련되기 훨씬 이전에 이미 뚜렷한 다양성 감소의 징후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화석을 포함한 퇴적암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특정 커뮤니티 내 다양성이
약 20% 감소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훈련받지 않은 눈으로는 번영하는 생태계와 쇠퇴하는 생태계를 구별하기가 항상 명백하지 않습니다. 화석 보존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특한 형태의 존재 유무를 기반으로 한 추정치는 이 감소가 중대함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매트에 고정되거나 부드러운 표면에 뿌리내린 더 다양한 생물 형태가 있었다면 이 단계에서는 많은 그룹들이 이러한 구조에 의존하며 현저히 덜 풍부해졌습니다. 매트 고정 형태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러한 미생물층에 부착되거나 진을 깊숙이 자리 잡은 유기체들을 가리킵니다. 이곳에서 매트를 통해 영양소 체계를 제공받습니다. 이러한 수동적인 유기체는 눈에 띄는 이동성이 부족하여 유기 물질, 산소, 영양소를 공급받기 위해 자신들의 즉각적인 환경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산화 환원 상태의 악화와 급작스런 해수면 변화가 주로 그들을 위협합니다. 반면에 화석 분석에서는 몇몇 관형 또는 광물화 구조를 가진 유기체가 더 나은 상황을 겪고 있음이 나타납니다. 광물화된 관이라고 할 때 우리는 체벽이나 특정 외부 부분이 고형 탄산염 침전을 가지는 생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침전은 현미경적 규모에서는 매우 얇지만 마모, 환경 압력, 그리고 아마도 일부 출현하는 포식자로부터의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에디아카라기 동안 선택 압력은 이미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이 더 혼란스러워지면서 광물화 형태를 가진 종들은 갑작스런 온도, 염도 변화나 심지어 퇴적물 유동에 견디기 위해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특정 성층 구간에서는, 즉 퇴적물이 퇴적된 순서를 보여주는 암석의 단면에서는 이러한 광물화 관의 지속성이 관찰되며 반면에 더 부드러운 형태들은 사라집니다. 모든 징후는 에디아카라기 끝 무렵 생명체가 이미 신체 강화 전략에 대한 실험 중임을 나타내며 이는 캄브리아기 초기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것들은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이 광물화 형태들은 아직 모든 생태계를 지배하지 않지만 화학 및 기후 변동성이 특징인 환경에서 특별한 회복 탄성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내부 사전 멸종은 서서히 이행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많은 매트 고정 유기체는 급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반응할 수 없으며 인구가 감소합니다. 반면에 미래의 밀집 골격 계통의 먼 선구자 중 몇몇은 그들의 느리고 조용한 상승을 시작합니다. 연구자들은 이 단계에서 이러한 다양성 감소가 단순한 지역적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 또는 당시 많은 해양 분지에서 광범위하게 퍼진 현상이라고 추정합니다. 계산은 남아프리카, 나미비아, 러시아, 호주와 같은 지리적으로 매우 먼 다양한 장소의 화석 기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교차는 평균 다양성 감소율 약 20%를 나타내며 영향을 덜 받거나 더 많이 받은 지역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급속한 해수면 변동, 물의 화학적 변화 및 기타 환경적 동요의 결합은 에디아카라기의 종말이 임박했음을 이미 느낄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만듭니다. 고정 형태의 사라짐과 더 강력한 종의 두드러짐은 이런 그림을 넘어서 가장 눈에 띄는 개념입니다. 광물화된 세관의 생존 우성원은 이를 가장 명백하게 입증합니다. 이러한 생물들은 저항력이 높아지고 아마도 적응 행동의 초기 형태 덕분에 이 불안정한 시기를 헤쳐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적 조건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내적 소멸 전 현상은 모든 생명의 절대적인 끝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의 분포와 풍부함의 중요한 재구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펫 고정된 개체군의 점진적인 침식과 동시에 이동성에 대한 새로운 매력을 나타내는 단서들도 있습니다. 5억 3,800만 년 전까지의 기간은 퇴적물의 표면에서 수평 이동을 증명하는 화석 자국의 발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연구자들은 이동성 증가에 대한 선택이라는 아이디어를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제대로 이해하려면 부착 생물과 이동 가능한 생물의 차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부착 생물은 존재의 대부분 동안 바위, 미생물 매트, 퇴적물 조각 등 자신의 기질에 붙어 있습니다. 반면 이동 가능한 동물은 위험을 피하거나 먹이를 찾거나 새로운 공간을 식민화하기 위해 다양한 구조를 사용하여 기거나 헤엄치거나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에디아카라기 동안 알려진 대부분의 화석은 주로 부착 상태이거나 매우 약하게 이동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대적인 비이동성은 자원이 풍부하고 환경이 안정적인 한 잘 작동합니다. 그러나 환경 매개 변수가 빈번하고 강렬하게 변동하기 시작하면 적대적인 지역으로부터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결정적인 이점이 됩니다. 실제로 산소가 부족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염도가 너무 높아지면 이동할 수 없는 생물은 이러한 불리한 조건에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반면 이동하여 몇 미터 떨어진 더 수용적인 미세 생태계를 찾을 수 있는 생명체는 생존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지아스. 현재 나미비아에 위치한 남하의 화석 유적지는 에디아카라기 말기의 지층에서 정확히 다양한 방향으로의 활동적 움직임을 나타내는 3차원 교차 자국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자국들은 퇴적물에 살짝 파고들거나 여러 레이어에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며 때때로 방향을 바꾸고 작은 장애물을 우회하며 구불구불한 경로를 따라 먹이를 찾거나 불리한 지역을 피하고자 했음을 암시합니다. 고생물학자들은 자국의 모양, 깊이, 너비, 방향을 신중히 관찰하여 생물체의 외형과 이동 방식을 연구합니다. 일부 개체는 화학적 또는 물리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초기 감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비록 이러한 생물체의 크기는 종종 작게 남아있지만 해저에 대한 그들의 자취는 몇천 년 후에도 감지될 만큼 뚜렷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화석화된 자국은 서로 교차하고 겹쳐지며 기질 위의 생물학적 활동의 증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는 퇴적물이 밀집되고 꽉 찬 미생물 매트로 뒤덮였었다면 이제는 동물의 이동성이 지늘개 표층을 휘젓고 혼합함으로써 더 잘 가공되고 더 환기된 지면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생물교란이라 불리며 이는 생물에 의해 퇴적물에 가해지는 교란의 총체를 나타냅니다. 이 단계에서 생물교란은 제한적이며 많은 미래 캄브리아기 폭발의 주요 주역들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동할 수 있는 유기체가 남아있는 매트를 먹이로 삼고 생존 공간을 확장하며 단순한 활동을 통해 자신 주변의 미세 환경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주요 생태적 격변의 징후를 이미 보고 있습니다. 이동성 증가에 대한 선택은 자원이 때때로 희소하고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감소하는 미생물 매트는 더 이상 방대한 연속적인 잠재적 먹이 및 안정적 지지층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대신 물의 화학 상태가 일시적으로 유리한 곳에 산발적으로 분포합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영양분이 있는 다음 구역을 찾기 위해 이동할 수 있는 것이 경쟁력 있는 이점이 됩니다. 그 결과 근육의 초기 형태나 최소한 효과적인 이동 메커니즘을 가진 계통이 번성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러한 역동성은 해양 생태계의 전체 구성을 변화시키며 생존을 이동성에 밀접하게 연결합니다. 우리는 에디아카라기와 캄브리아기의 경계를 앞둔 마지막 순간에 있습니다. 이 시기는 곧 동물 다양성의 진정한 폭발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남아의 화석 기록은 이 순간의 거대한 사진적 증언과도 같은데, 이는 수백, 아니 수천의 흔적으로 환경적 스트레스를 피하거나 더 나은 먹이 구역을 찾기 위해 움직이는 생물들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최종 에디아카라기층은 때때로 움직임의 초기 실험실로 묘사되며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이후의 진화적 급속 성장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일종의 포식이 발전하기 시작했을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얇은 탄산염 껍데기에서 발견되는 특정 천공 자국은 생물들이 이미 다른 종을 공격하여 먹이를 얻을 수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동성의 증가는 두 가지 목적을 갖습니다. 이동 가능한 동물들이 산소 고갈 수역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며 잠재적 포식자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합니다. 물론 이러한 초기 포식 상호작용은 경쟁이 치열해지고 방어적 혁신이 훨씬 복잡해질 캄브리아기 시대를 형성할 것들과는 아직 닮지 않았지만 이후의 진화적 역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지점부터 지구는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며 이동성, 포식, 급격한 다양화가 점점 더 복잡한 생태 패턴을 강요하고, 이는 오늘날 우리가 계승한 생태계의 풍요로움의 일부를 장기적으로 형성할 것입니다.